이제 그 탄핵 정국도 끝나고 나라가 좀 평온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뭐 행정부도 잘 돌아가고 입법부도 잘 돌아가고 사법부도 잘 돌아가고. 나는 옛날에 이렇게 저 길거리 다니면 말이죠. 뭔가 이렇게 헤드라이트가 이게 자동차에 비치는 헤드라이트도 뭔가 이렇게 뿌옇더라고. 근데 요새는 맑게 배요. 그래서 저는 그 헌재 결정을 보면서도 저는 그 뭐 딴 얘기 제가 할 건 없고 단지 그 헌법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이렇게 시련을 겪으면서 우리 삶에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래서 헌법도 권위를 얻고 그렇잖아. 헌법도 우리 국민에게 권위를 얻고 모든 것이 이렇게 좋게 끝나게 된 것은 오로지 여러분들의 건전한 상식과 판단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 역사를 이만큼 진행시킨 겁니다. 그죠? 예. 저는 과거부터 여태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동학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하게 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만약에 이제 영국이나 뭐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세계에 뭐 이렇게 대회를 학자 무슨 학술 대회를 하는데 나가도 항상 뭐 이렇게 쭈삣쭈삣했다고. 그러니까 내가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후진국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들 앞에서 뭔가 이렇게 꿀리는 느낌이 드는데 이제는 내가 미국 사람한테 꿀릴 것도 없고 영국 사람한테 꿀릴 것도 없고 불란 사람한테 꿀릴 것도 없어요 이제. 그야말로 이제 우리가 세계 제1등 가는 정치 선진국입니다. 그야말로 이제는 우리 민중이 세계 1등 선진 문명이라고 하는 자부감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도 탄핵해봤고 또 그러한 탄핵 정국도 이렇게 하여튼 뭔가 그 슬기롭게 국민들이 선택해서 넘겼잖아요. 이런 것이 우리 역사에 엄청난 혼란이 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그 슬기롭게 넘길 줄 아는 우리 국민들 저는 너무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뭐 이 철학을 한다고 이 사상가로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서 그 사상을 하는 사람으로서 뭐냐면은 그 역사의 수레바퀴와 이렇게 더불어 교감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 이런 것이 그 이상의 행복은 없어요. 한 사상가가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 친구에 나보다 일본에 내가 생각하기에 참 나보다도 학식이 많은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요새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 보면은 걔들은 전부 무슨 뭐 에도 시대 때 동사무소에 뭐가 어떻게 됐고 몇 년도에 뭐 이런 기록이나 조사하고 앉았지. 그 역사의 어떠한 현장에서 자기들이 할 일이 없다 그거야. 근데 너를 보면은 뭔가 그 이 역사와 더불어 그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도 부럽다.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 문제라든가 모든 뭐 이런 항상 문제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뭐냐면 남북 문제 같은 것도 그런 문제 의식이 도대체 자기 역사에서는 별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너희들은 하여튼 그런 거를 해결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리고 고민하고 그거를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모든 마찰 속에서도 뭔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한 모습이 너무 부럽다. 그래서 나는 정말 이 세상에서 한국 역사처럼 이게 살아볼 만한 역사가 없어요. 단지 많은 사람들이 그 한국의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그것도 뭐냐 하면은 그 너무도 언론이 과대하게 그것을 그 국론을 불련하는 방향에서 그걸 과장해서 보도를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최소한 뭐냐면은 앞으로 그 정보 시대가 오면은 국부가 줄지 않아도 고용은 줄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보 시대가 되면은 옛날에 뭐 어디 아프리카에 기업에서 사람 보내려면 뭐 거래를 하려면 사람을 보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필요하니까 고용해서 갔다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뭐 팩스로 뭐 그냥 뭐 이메일로 다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모든 그 기업이라든가 이 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이 사람을 될 수 있는데 안 쓰고 하려는 게 이게 정보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없고 이게 세계적인 변화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화에 모든 경제적인 구조가 새롭게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경제라는 게 하나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뭔가 좋은 방향에서 우리가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합심해서 만들어 가면은 분명히 지금 경제는 극복이 되는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뭐 미군 감축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적에 절대 그 미국은 한반도에서 자기 영향력을 줄이는 방향에서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미군이 감축되든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것은 방법론의 변화일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국민이 괜히 과도하게 반응을 하면은 괜히 그 협상 카드만 잃어버리는 거예요. 협상 카드만. 뭐 그저께도 이라크에서 무슨 과도 정부가 들어서서 요구를 하면 떠나겠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부시가 안 떠난다고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항상 그런 사람들이니까 절대 그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자기들의 영향력이 감퇴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놓고 미국 사람들이 감축을 한다 그러면 그래 해라. 그 얼마나 좋다. 환영한다. 그럼 그 다음 문제 우리 또 토론해 보자. 이렇게 여유 있게 나가야 미국과 우리 관계가 태끄면 새롭게 재조정돼야 되는 거고. 응? 우리가 민주 세상에 온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강토도 우리 스스로 지킬 때 비로소 민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외 문제라든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타국의 체면을 깎아서는 아니 되지만 우리 주체를 잃어서는 아니 된다. 그죠? 이 수훈이라는 사람 어렸을 적에는 그냥 북술이라고 그랬어요. 북술이. 그래서 이 나중에 그 취재를 하는데 보면은 이렇게 그 적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복술이. 근데 북술이가 그 뭐냐면은 저 북술 강아지. 이제 복술 강아지라고 하잖아요. 그 복술 강아지 삽살개 그런 이름이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애명은 그냥 북술아 최북술이에요. 최북술이. 그래서 그 나중에 그 문초당한 데는 이렇게 최북술로 나옵니다. 최북술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은 북술인데 이 북술이는 언제 태어났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180년 전 어디서 태어났냐? 경상도 경주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가 경주를 신라의 고도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 동학의 연원지고 동학을 산출한 그러한 위대한 사상이 나온 곳이 바로 경주라고 하는 것을 모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하여튼 나는 경상도 분들은 사실은 동학 때문에 프라이드를 가질 만해요. 경상도 사람들이 경상도 기질과 경상도의 모든 이 문물의 축적이 된 것이 결국 오늘의 동학을 낳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상도 문화는 사실은 이 동학을 냈기 때문에 난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싶고 경상도 사람들도 이제는 조금 좀 마음을 이렇게 좀 열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경상도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이 뭐 이렇게 어디 가서든지 뭐 주인이 되고 뭔가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못 사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뭐 얘기하다가도 뭐 하면 그냥 확 치아프라 그러고 말이야. 하여튼
그러나 경상도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신라로부터 오늘날까지 신라 시대 때 그 찬란한 문화를 만들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는 바로 우리 20세기 모든 한국의 모습을 결정한 동학을 산출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경상도 분들은 정말 새롭게 프라이드를 좀 가지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경부 고속도로가 지금 경주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이제 그 경주 고속도로를 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여기 구미산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넘어 하는데 이 구미산 넘어가 바로 그 이제 이 최수훈 선생이 태어난 가정리라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쭉 들어가면은 거기 가정리라는 아주 작은 마을이 있는데 그 전체를 보려면은 그 가정리에서 이쪽으로 보면은 그 구미산이 뻗친 이제 그 작은 그 동산에 지금 그 수훈 선생 묘가 있어요. 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 묘에서 저쪽 동네 이렇게 내려다보면 지금도 그 가정리 모습이 전체가 그 안태봉 밑에 아주 그 아담한 동네가 나옵니다. 근데 이 양반이 태어난 생가는 이 양반이 그 20살 때 불이 타버렸어요. 그 뒤로 다시 지어지질 않았기 때문에 불이 타고 나서 이 양반은 그 집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 거기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이제 유업이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빈터에 그 지금 그 유업이만 남아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업이라는 글씨를 썼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의 그 아버님이 하여튼 동학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양반이 특별히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최수훈의 이 어떤 분이냐 궁금하세요? 최수훈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그 아버지는 김용옥 옥자에다가 이 저 구슬옥이 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최옥이라는 분인데 호가 근암이라고 그래요. 근암이라고 그러는 분인데 엄청난 유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수훈이 얘기하기를 아마 그 뭐냐면은 수훈이 얘기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나오고서 그 이름이 일도를 덮었다. 그러니까 저 경상도를 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덮었고 거기에 사는 말이죠. 그 유림이면은 우리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었다. 글쎄 그게 사실인지 아닐지는 하여튼 그만큼 대단한 유자였어요. 지식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문제는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이해할 적에 최수훈은 그 우리나라의 유교 전통에 엄청 반발을 한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기 아버지 유학자 아버지의 철저한 합리주의와 그분의 인품을 평생 벗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을 보면은 아주 엄청난 합리주의가 있습니다. 조금도 종교의 개창자에서 볼 수 있는 신비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쓴 동경대전을 보면은 그렇게 정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정직하게만 기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는 최수훈이라는 사람을 만났을 적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매력이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어요. 근암이라는 분이 뭐냐면은 옛날에는 유생 이렇게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뭐래요? 과거를 보죠. 과거를 꼭 보잖아. 그래서 향시를 보기만 하면 다 붙어요. 8번을 봤는데 8번 다 붙었어요. 뭐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붙는데 그만큼 공부를 잘했는데 당지 말이죠. 경주라는 데가 별 볼 일이 없었어. 경주 사람들이 서울 가서 되질 않아. 그러니까
경주 사람 그러면 옛날에 찬란했던 신라의 고도의 사람들이지 조선 말기에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러니까 빽줄 없고 뭐 돈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옛날 이 과거라는 게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서울에 여기까지 와서 뭐 인정전 앞에서까지 다 시험 이거 봤다 이거야. 그런데 번번이 떨어져 서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두 번 하다 에이 빌어먹을란 이제 그 한다 그러고 이제 그냥 낙향해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을 과거하고 인연도 없어. 과거하고 벼슬길도 없어. 그래서 시골에서 공부만 했는데 하여튼 공부는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말해. 그런데 이 사람 평생이 말이야. 이 근암이라는 분이 그렇게 박복해. 부인복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7살 때 오천정 씨하고 결혼을 해요. 오천정 씨라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엔가 애를 낳아요. 곧 애를 낳고 아들을 하나 낳는데 아들이 그냥 죽어요. 아들이 죽어. 그래가지고 이 부인하고 사는데 이 부인이 그 애가 죽은 다음에 시름시름하다 병이 든다고. 근데 그놈 병이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배가 부르고 이러고 제가 했다니까 내가 보기에는 무슨 자궁종양이라든가 이런 정도가 아니었는가 했는데 근 20년 동안을 내내 병으로 아픈 거야. 그러니까는 그런데 이 근암이라는 분이 처음에 그 17살 때 결혼한 자기 그 오천정 씨 부인을 그렇게 극진히 사랑했어요. 극진히 사랑해서 아빠도 걱정하지 말라고. 그런데 또 그 시아버지가 그렇게 또 좋은 분이 그 며느리를 살리려고 뭐 가산을 탕진해 가면서 그냥 약이란 약은 다 구해다가 대려 먹이고 이러는 거라. 그래가지고 20년 가까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 부인이 어떻게도 못하고서 도저히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다 이렇게 결국 아들도 못 낳아드리고 이렇게 내가 죽게 되는 게 참 한스럽습니다 하고 그냥 딸가닥 죽어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하는데 이 최옥이라는 이제 근암공이라는 분은 그 부인에 대한 이게 아주 극진한 거예요. 근데 경국대전에 뭐냐면은 정실 부인이 죽으면은 3년상 후에나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 그 양반 사대부 가문에서는. 그런데 후손이 없을 때는 1년상만 지나면 재취할 수가 있어요. 1년상만 지나면 후손이 없을 때는. 그래서 1년 후에 결혼을 또 한단 말이에요. 그 결혼을 한 것이 달성서씨예요. 달성이 저 대구 달성공원 있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이 뭐냐면 딸을 둘을 낳는데, 그래 딸을 둘을 낳는데 아들을 못 낳고 50세 때에 근암공 50세 때에 유방암이 걸려버려요. 그 당시. 그래가지고 가슴에서 그냥 썩은 내가 나고 골맛 들어가면서 이러니까 그러니까는 이게 참 못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 유방암이 걸려가지고. 그런데 또 뭐냐면은 이 근암공이라는 분도 첫 부인 그 오천정 씨와의 사랑이 그렇게 극진했기 때문에 달성서 씨하고 결혼을 했으나 그 둘째 부인한테 정을 못 준 거라. 정을 못 준 거야. 그러니까는 이 부인은 그냥 그렇게 하다가 쓸쓸하게 병에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가 그냥 골마 써가지고 그냥 뭐 구데기 쓸듯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유방암이라는 게 옛날에 요새 같지 않고 이게 참 참혹한 병입니다. 이게 여기 이 썩어 들어가는 모습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 부인이 이제 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참 두 딸만 낳았으니까 우리 딸이라도 좀 잘 길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가 마지막에 와요. 그 친정 오라버니가 돌아와가지고 보면서 자기 그 누이 동생을 보면서 잘 가거라. 잘 가거라. 돌아가서 내가 그때 또 친정에 서모가 들어왔나 보지. 서모에게도 내가 알리겠다. 올케와 이 세상에서 서로 볼 길이 없으면 저승에서나 만나자꾸나. 이제는 조금도 걱정하지 말고
내 갈 길을 순수히 받아들여라 하고 떠나는데 30리도 못 가서 그 고운 솜같이 겨냘픈 목석이 툭 끊어지고 말아요. 그래서 부인이 또 50살 때 둘째 부인도 죽고 마네. 그러니까는 이 근암공 이분이 이제 아주 이가 갈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첫째 부인하고서 잘 그렇게 살다가 정을 주고 살았는데 둘째 부인 그래서 그거 1년 있다가 부지런히 얻었는데 딸 둘만 남겨놓고 그렇게 유방암으로 참혹하게 죽고 나니까 이제 이가 갈린 거야. 이제는 난 이제 결혼을 안 한다. 아니, 다 싫다. 그러고서 그 가정리에도 물론 살았지만은 가정리에서 떠나가지고 거기 가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그냥 살아요. 이제 제자들 가르치고 자기 학문하면서 그냥 아주 세상에 이제 그거 참 한심해졌을 거 아니에요. 부인 2명이나 이렇게 봤다가 다 실패보고 나니까는 인생이 저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자그만치 13년을 호래비 생활을 한다고. 13년을 살아요. 그래가지고 제자 기르고 그러니까는 그런데 그 63세 그러니까 50살 때 부인 잊어버리고 63세에 호래비 그러니까 63세까지 호래비로 사는데 사람이 정정한 거야. 아주 정정하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보다 63살이나 되는데 정정하니까 그거 참 보기가 안쓰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그 양자로 들어온 그 아들이 이거 굉장히 성숙한 사람 아니에요. 그 양자가. 그러니까는 저 우리 아버지 아무래도 안 되겠다 저렇게 둬가지고. 그런데 그 밑에 제자 어느 한씨라는 그 제자가 그 건천에 우리 고모가 있는디 그 고모가 20살 때 청산과부가 됐다 이거야. 20살 때. 그래가지고 10년 동안 친정에 살고 있는디 우리 선생님을 모실만 하겠소. 그래가지고 하니까는 그 아들하고 짠 거지. 난 싫다. 그 청산과부로 수절하고 있는 사람을 내가 왜 받아들이냐. 그랬더니 뭐 천도교사나 이런 데 보면은 뭐 어느 날 들어갔더니 뭐 호련히 그 이쁜 색시가 방 안에 앉아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게 뭐 천생연분인가 보다 그러고 뭐 방에 들었다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래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무슨 뭐 하늘에서 뭐 계시가 내려서 이 안방까지 들어오게 됐다고 이렇게 그 거짓말을 해놓고 있는데 그렇게 기술을 하면은 그건 오히려 근암공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63세니까 다 알만한 거 아는 사람 아닙니까? 그 집안에서 그렇게 해서 잠깐만 하니까는 이제 자기 이 한씨가 몰래 자기 그러니까 고모를 모셔왔겠지. 그러니까 30세에 모셔다 놓고 이제 근암공한테 권해가지고 들어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입방을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아마 첫날 밤에 뵌 모양이요. 그렇게 해서 63살 노인이 그 30살 먹은 그 꽃다운 이 사람은 그 곡성 한씨요. 그래서 곡성 한씨를 색시로 드렸단 말이야. 그것이 2월인데 최소원이 태어난 게 10월 28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달수가 맞지 않냐? 이거 뭐 속도 위반이 아닌 거 아니냐? 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그때 7월에 윤달이 껴 있어요. 그래가지고 10달 채워서 난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래가지고 그 10월 28일 날 새벽에 꾹뀨 이러는데 우와 하고 그야말로 고고지성을 터설 때 아들이라고 그럴 때 이 63세 근암공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당시 그래가지고 기뻐 날뛰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기뻐 날뛰었는데 문제는 경국대전에 이게 절대 서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건 정식 부인한 거고 이건 그런데 뭐냐면은 이 여자가 재가녀라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청산갑으로 있던 그 과부가 다시 이 정식 결혼이야. 이건 서자가 아니에요. 최수훈이라는 분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최수훈은 서자라다 이렇게 하는데 서자는 절대 아니고 아주 제대로 된 근암공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재가녀의 아들이다 그 말이지. 그런데 이 재가녀의 아들은 문과에 응시를 못하도록 경국대전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빌어먹을 악보 때문에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이 최복슬이는 태어나면서부터 벼슬길은 끊어진 사람이요. 이게 천행이지. 이게 천행이란 말이야. 결국은 그리고 예수도 하여튼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다면은 하여튼 좀 출생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공자도 서자예요. 그거는 공자는 서자예요. 공자는 뭐냐면 아버지가 그것도 70살 때 16살 먹은 색시하고 결혼해서 낳아요. 공자가.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둘이나 있는데 그러니까 공자는 서자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가 됐든 공자가 됐든 무함마드라는 그 사람도 유복자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 위대한 사람들의 출생에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뭔가 그런 한계와 자기가 그 서러움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 운명을 극복한다는 건 딴 사람들보다 더 힘이 들 거 아니에요. 힘이 들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여튼 과거에 응시 못하도록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과거에 응시 못할 자식 말이야. 과거에 응시 못할 자식을 과거에 응시 못할 자식이라면은 농사나 가리키고 그렇게 될 건데 근암공은 철저하게 가운 11조에 자녀 교육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식을 가르침에 입학 후에도 마소를 먹이게 하거나 들에 물대기를 시키는 등 글 공부에 힘쓰지 못하게 하니 이래서야 어찌 훌륭히 되기를 바라겠는가. 8살부터 15살까지 공부시켜 보면 재간이 있는지 없는지 성공할지 못할지를 알게 될 것이니 머리가 둔하여 잘 될 가망이 없으면 그때 가서 그러니까 15세에 가서 농사일을 배우게 해도 늦지 않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8세서부터 15세까지 최수훈은 그 훌륭한 아버지 근암공 밑에서 엄청난 글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이 책은 최수훈이라는 이분이 직접 쓰신 거예요. 그걸 아주 엄청난 한문으로 쓰신 건데 이건 뭐냐면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어려서 이미 사서삼경을 독파했으면 물론 모든 경전을 독파했단 말이야.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재가녀 손이라고 해서 저기 할 때 이 사람은 전혀 그런데 개의치 않고 무슨 과거를 보냐 안 보냐 학문이라는 게 과거 보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 말이야. 근암공 얘기가. 사람 되기 위해서 하는 공부인데 왜 사람을 안 가르치냐. 내 자식은 이렇게 귀하게 늦둥이로 늦깎이로 난 자식을 왜 내가 공부를 안 시킬 거냐 해가지고 하여튼 죽으라고 공부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 그래서 17살 때 원래 결혼을 해야 되는 건데 결혼을 못하고 3년상을 지낸 후에 3년상이라는 게 요새로 말하면 만 2년이거든요. 그래서 3년상을 지내고 19살 때 이 울산 박씨 여자를 취해서 결혼을 합니다. 최수훈이가. 그래서 19살에 그 결혼을 해서 그 가정리에 살아요. 그런데 또 이 불행하게 뭐냐면은 그 집에 홀랑 불이 나서 다 타버리는 거야. 결혼하자마자 불이 다 타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밑동네로 좀 이사를 갔다가 한강 그 자기 그 이제 형님 재환 형님 그 양자 형님 있잖아요. 그래도 그 형님이 참 의젓한 분이라서 35살이나 위니까 거의 아버지처럼 그 돌봤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다가 이제 자기 부인하고 바글바글 하다가
못 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생각해보니까 그 건너편에 그 자기 아버지가 공부하시던 용담이라는 데가 생각난 거라. 그게 다 퇴락했는데 그걸 다 대강 수리를 해가지고 자기 가족들을 거기다 옮겨다 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집안 다 타버리고 뭐 할 거 없단 말이에요. 그 자식들은 이제 먹여 살려야 될 판이고, 그 자식도 이제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다못해 뭐냐 보니까 자기가 생각하는데 자기 신세 타령을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공부만 해가지고 했는데 이게 쓸모도 없는 공부고 그렇잖아요. 뭐 돈 버는데 도움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뭐냐면 농사를 지려니 농사 일을 못 배웠다 이거 하나. 그래서 농사를 못 짓겠더라 그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뭐냐면 이 사람이 장사길을 나서기로 결심해요. 그러면서 장궁귀상이라는 말을 썼는데 뭐냐면 활을 거두고 상인의 길로 나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활을 거뒀다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아마 몰래 그 무술도 연말했단 말이에요. 굉장히 무인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그 어려서부터 뭐냐면 이 눈이 부리부리했대요. 눈이 아주 그 공통된 견해거든요. 그게 아마 내 눈도 이렇게 뭐 부리부리한지는 모르지만은 아마 그 내가 생각해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나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던 모양이 나는데 눈이 부리부리 해가지고 어디 가면은 막 눈에서 광채가 나는 듯 했다. 그래서 소꿉장난을 하다가도 애들이 말이야 와가지고 뭐 나오느냐면은 내 눈은 역적눈이다. 눈이 무섭게 생겼으니까 내 눈은 역적놈 눈이다 이러고 놀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수은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냐면 그래 나는 역적이 될 것이니 너희들은 선량한 이 나라의 백성이 되어라. 이러면서 배꼽쳤다고 그래요. 그만큼 항상 눈이 부리부리하고 이런 거 부리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부터 그러니까는 21세로부터 이 뭐 백목장사를 했다고 그러니까 옛날에 백목장사라는 말 아세요? 옛날에 그러니까 뭐 백목이라는 게 그 뭐 이런 저 포목 같은 거 이런 거 보따리 장사했던 이 포목 장사도 하고 무슨 약재상도 했다고 그래요. 무슨 그러니까 무슨 그 귀한 약재들 이런 것도 하고 그리고 무슨 이렇게 그 잡술에도 능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배운 사람이니까 점도 잘 보고 뭐 그럴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아주 이 사람이 두루두루 다 한 사람이요. 내가 보기에는. 그리고 뭐 수완도 있는 사람이고 이렇게 보면은 수완도 있는 사람이고 팔도 방방곡곡을 안 댕긴 데가 없이 도로다니면서 장사꾼으로 댕겼다 이거야.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 이 사람 21세부터 그러니까 31세까지라고 하면은 1844년부터 1854년인데 이때가 우리나라 어떤 형편이냐면은 바로 중국이 뭐예요? 중국이 1840년에서부터 42년까지 아편전쟁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편전쟁으로 뭐야 중국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국한테 무릎을 꿇죠. 그러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들은 자 보세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이 좀 파병이나 이런 문제에서 걱정하시는데 만약에 미국이 완전히 망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 미국이 완전히 무슨 어느 나라가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영락하고 형편없는 나라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동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엄청 동요하죠. 미국이 만약에 갑자기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그러면 당시에 1840년대의 한국 민중의 소문이 중국이 망했다더라. 중국이 이제 없어졌다더라. 영국이라는 오랑캐한테 완전히 무릎 꿇고 완전히 중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허물어졌다. 그래서 페이퍼 타이거라고 하잖아요. 지구 그러니까 하나의 그 종이 호랑이처럼 돼버렸다는 거야. 진짜 호랑이인 줄 알았대. 알고 보니까 종이 호랑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렇게 하고 나니까 한국의 민심이 동요하는 겁니다. 한국이 뭔가 이 중화의 어떠한 거대한 문명권 속에서
한국이라고 하는 자기를 인식해왔던 한국 민중들은 이제 완전히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은 사방에서 밀란이 일어나고 특히 그때 수해가 들고 가뭄이 들고 역질이 돌고 이렇게 아주 우리나라가 그때 또 이렇게 재난이 많이 닥쳐요. 재난이 많이 닥치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전부 뭐냐면은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 당시 뭐냐면 정감록이라는 게 유행하고 전부 계룡산으로 들어가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가 계룡산으로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민심이 전부 그런 모양이라 그러면서 한국 최초의 신부였던 누구죠? 김대건 신부님이 그 지금 용산 한강변 새남터에서 효수된 것이 뭐냐면 184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여러분 분위기를 아시겠죠? 근데 이때의 최수원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전국을 방방곡곡 댕기면서 상인으로서 장사꾼으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장사꾼으로 돌아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야? 당대 최고의 학식을 소유한 지식인이었다는 거지. 여기 아이러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지식을 소유한 자로서 전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세상 문물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거기서 진단은 뭐냐? 조선 왕조는 끝났다. 더 이상 우리는 여기 우리나라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제 조선 왕조가 끝나는데 이제 망한다. 이거 곧 망한다. 조선 왕조는 이제 망하는데 이 망하는 나라에 대한 대안이 뭐냐? 그럼 이건 분명히 망할 건데 곧 망할 건데 과연 대안이 뭐냐? 이거를 장사꾼으로 댕기면서 고민한 거예요.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민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제 끝났다. 끝났으면은 그 당시 요새는 무슨 한 정권이 무슨 지금 뭐 우리 당이 끝났다고 그래도 우리는 눈 깜짝 안 해요 지금. 지들 잘못하면 금방 끝나요. 그런데 이거는 500년이 끝난 거예요 지금. 아시겠습니까? 500년 동안 모든 것이 우리가 조선 왕조를 통해서 지탱해왔던 건데 이것이 이제 끝난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 대한 우리가 대안이 뭐냐? 어떻게 우리는 살 거냐 도대체? 거기다 중국까지 있으면 좋은데 중국도 끝났다더라. 여기에 정말 주체적 자각이 생겨나잖아요. 그렇잖아요? 완전한 절망이란 말이야. 그 당시 조선의 민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민중의 절망을 위에 있는 사람들 알았어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죠. 전혀 모르는 거야. 전혀. 그런데 이 최수원이라는 사람은 그러한 절망감 속에서 10년 동안 장사를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천주교도 철저히 알아본 거예요. 자, 망할 텐데 분명히 천주교가 우리에게 대안이 있을까? 들어가 봤더니 이 사람은 아니다 그거야 결론은. 그것도 믿을 수가 없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두고 보면은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혹은 풍편의 드인자도 혹은 궁궁천 찾아가고 혹은 서학에 입도해서 각자 위심하는 말이 각자 위심이라는 자기 이만 챙긴다 이 말이에요. 각자 위심하는 말이 내 옳고 내 그르지. 자기만 옳다는 거야. 그러면서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유교 불교 이제는 내키질 않는다는 거야. 유교 불교 이걸로 뭐 해볼 도리가 없게 됐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냐면 유도 불도 누천년에 운이 역시 다 했던가.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지치라도 부족시요 공맹지덕이라도 부족하니라. 무슨 뭐냐면 아서라 이 세상은 요순과 같은 임금남이 나와서 다스려도 다스릴 수가 없고 그리고 공맹지덕이라도 부족하니라 할 말이 없다는 거야. 요순 공맹 다 끝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냐면 팔도강산 다 밟아서 인신풍속 살펴보니 무가내라 할 게 없네. 무가내라. 이거 뭐 해볼 도리가 없다는 얘기야. 무가내라 할 길 없네. 우습다 세상 사람 불고 천명 아닐 거. 세상 돌아가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살고만 있는 이 사람들 얼마나 우습냐. 해가지고 이런 절망감에서 사람들을 물어봐요. 가서 물어보면은 대가라고 하는 자기보다 더 훌륭한 선생님이랑 물어보면은 맨 개똥 같은 얘기를 하고 그냥 무슨 공맹지덕이 어떻고 우리나라가 뭐 어떠고
공맹지독은 이 사람보다도 모르는 놈들이 장사꾼으로 가니까 깔보고 가리 훈수 둘 거 아니에요. 그 속으로 얼마나 가스러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그 당시 뭐냐면 이 지식인들에 대한 아주 혐오가 생긴 거야. 이 최수원이라는 사람이 댕겨보니까 지식인들을 걱정이 되니까, 나라가 이제 끝났는데 어떡할 거냐, 이게 다 걱정해야 할 판인데 쫓아댕겨보니까 걱정하는 새끼 한 새끼 없고, 그리고 맨 훈수 둔다면서 헛소리만 하더라 이거야. 배울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수훈이 할 수 없이, 야, 이제는 내가 장사를 10년 동안 했으면 이게 됐지, 더 장사를 할 것도 아니고, 그 조금 돈을 모은 모양이야. 장사 니천을 좀 모은 모양이야. 그래가지고 이제는 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팔도 구경 다 던지고 고향에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외워보세. 그러니까 이제 팔도 구경도 다 때려치고 고향에나 돌아가서 백가시서 외워보세는 뭐냐면, 나도 사서삼경을 다 달통한 놈이니까 이제는 물어볼 필요 없이, 그러면 돌아가서 내가 앉아가지고 직접 생각을 해보겠다 이거야. 나도 지식인이니까, 지식인이니까 이제 돌아가자고 용담을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얼마나 처량하고서 이제 나 혼자라도 들어가서 내 고향에 가서 이제 부인 처자식이 있는 데서 부인이 끓여주는 밥 먹으면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동안 장사를 한 10년 했으니까 미천도 좀 잡았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아마 이때 고민은 절대 종교적인 고민이 아니었을 겁니다. 사회적 구원에 대한 고민이었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 사회를 구원할 거냐는 고민을 이제 지식인으로서 해보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자 하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한 10년 돌아다니더니 이 자식이 와가지고 방 안에 앉아가지고 뭘 도 닦는다고? 앉아있으니까 저거 좀, 새끼가 저거 한 10년 돌아다니다 와가지고 조금 뭔가 좀 돌지 않았냐? 그럼 사람들이 전부 그 집안, 그렇잖아요. 가까운 사람들이 제일 인정을 안 하거든요. 과거의 어른들 다 동네 꼰대들이, 자식아 너 옛날에 너 그러던 놈이 지금 와서 뭘 네가 안다고 자식아 앉아가지고 뭐 세상을 구원하겠다 그러고 너 혼자 들어박혀가지고 뭐 돌을 닦고 뭐 고민을 하고 웃기는 짓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야단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한 6개월을 견디다 못해 떠납니다. 떠나가지고 자기 부인이 울산박씨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가면 태화강이 있고 거기 반구대에 있는 데인데,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원유국이라는 데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또 거기를 또 가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원유국이라는 데 거기 가는데, 거기가 보면은 동네가 아주 깊은데, 그 깊은 골이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 아주 또 이렇게 따로 아주 편벽하게 딱 이렇게 나 있는 데가 있는데, 거기다가 자기 그 집을 마련하고 거기다가 그 땅 6마지기를 자기가 샀어요. 이제 장사하면서 번 돈을 가져가면 그걸 샀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6마지기 땅을 붙여먹고, 그러고 앉아서 이제 여시바위골에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시바위골에서 벌어지는 재미있는 이야기들은 요 다음 시간에 할까요? 그러니까 재미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미없게 한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재미없게 보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사람 사는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근데 그 최수훈이라는 사람이 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드라마틱하고 너무도 재미있는 시대에 살았고,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비슷한 격변의 시대를 살았어요. 그 격변의 시대에서 이 시대적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고 고민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남들이 다 그 고민 안 하고 편하게 그냥 그 있는데 안주해가지고 할 적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 조선왕조가 다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근데 이 사람 혼자 끝난다. 곧 끝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대안을 모색하면서 이 사람은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나왔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의 고민 속에서 오늘 우리 20세기 역사를 우리는 찾게 되고, 바로 오늘 우리가 그래도 이만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수은과 같은 인물들이 밑바닥에서부터, 이거는 해강 최한기하고 또 냄새가 다르잖아요. 네? 최한기는 아주 대단한 석학이죠. 그냥 학문으로만 모든 세계를 구성했지만 이 사람은 몸소 체험으로써 군중의 삶을 체험하면서 거기서 모든 수모를 당해가면서 고생 끝에 어떠한 길을 제시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최수은과 더불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감사합니다.